제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CPA 시험에서 나오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 다음 장이에요. 미국 비즈니스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우리가 상호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어제도 23분이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의 뭐 한 15분 정도가. 그러면 이 약속을 위반당한 사람은 뭐 저는 뭐 괜찮은데 이거를 전화를 해서 컨펌을 하고 뭐 해가지고 한 우리 홍양은 조금 이게 상심이 된다 이거죠. 뭔가 배신감도 느껴지고 뭔가 이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괜히 오지 말라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그 베이스는 뭡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했던 약속이 계약이어야 돼요. 컨트랙이어야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컨트랙도 어떤 컨트랙이어야 되냐면 제대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어야지만 그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거를 기초로 해서 내가 breach of contract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위반을 하고 뭐 당하고 하는데, 그게 거기서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게 손해 입은 거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라는 거를 볼 때 가장 이슈는 뭐냐면 계약이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약인지 아닌지가. 계약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있고 그거를 적용하는 법규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커먼론인지 뭐 또는 어떤 실정법인지 성문법인지. 우리나라는 성문법밖에 없어요. 계약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법에 이제 채권편, 뭐 물권은 부동산법이고 채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계약법과 관련된 것들인데, 거기에 조문들이 다 있어요. 1조, 2조, 3조, 4조. 근데 미국은 뭐가 없어요? 그런 조문들이 없단 말이에요. 케이스법이죠. 케이스법. 120년 전에 어떤 케이스가 지금도 법이고 30년 전에 캘리포니아 케이스가 지금도 법이란 말이에요. 케이스로를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대략 이거를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면은 제대로 된 계약이고, 뭔가 여기서 애가 나이가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뭐 협박을 했거나 뭐 아니면 꼭 써야 되는 서면이 필요한데 그냥 말로 했거나 뭐 아니면 1년 동안에 이행이 불가능한데 이거를 그냥 말로 했거나 뭐 이러면 이게 불완전한 계약이 돼가지고 손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계약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계약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학원하고 강의를 하는 것도 계약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종업원과 계약이고요. 회사에서 임원도 에이전트고 계약이고요. 다 계약 관계예요. 파트너십 사이에서도 파트너들 간에 계약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계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또 유효하지 않았을 때 잘못된 계약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죠? 네, 거기 보시면 미국 계약법의 적용의 기준이나 유효한 계약의 판단을 해보고 잘못된 계약의 사례들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배상을 할 때 얼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딱 100만 원만 손해봤으면 1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가 돈을 200만 원을 더 불릴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돈만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또 소송을 할 때 증거법적으로 어떤 것들이 증거가 돼서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시는 게 계약법입니다. 6시간 강의예요. 5시간 반. 미국에서 로스쿨에서 한 학기 과목입니다.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그리고 한 학기 그 계약법을 들으려면은요, 하루에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적게는 5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씩 읽어야 돼요. 영문 책을,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양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명강의를 통해서 5시간 반 만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충분히 웬만한 변호사들과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싸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미국 CPA 시험의 어떤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공부할 게 이제 우리가 상인들, 꼭 상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헤이코리안에다가 내가 팔던 드라이어를 올려가지고 20불에 샀던 거를 5불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루어져요? 상품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H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상품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계약인데, 이 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들이, 상품 매매는 조금 특별한 계약들이 적용이 된다. 왜냐면 굉장히 거래가 빈번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부동산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중간에 갑자기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오더를 해가지고 뉴욕에서 받으려고 하거나, 뭐 외국에서 오더를 해갖고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하다못해 H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딜리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집으로. 근데 이게 중간에 물건이 오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럴 때 손해는 어떤 손해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이슈가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팔 때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워런티 막 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워런티 뭐 프린터 사면 1년 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제 명시적인 워런티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냥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 워런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 팔면서 자기 거가 아닌데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았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타이틀에 대한 워런티를 당연히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는 내가 TV를 샀는데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기도 하지만, TV를 샀으면 TV의 원래 목적에 적합한 거를 팔아야 되는 그 책임이, 워런티가 셀러한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런 거를 지고 싶지 않아요, 셀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파는 거예요? as is로 파는 거죠. as is.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그 말은 TV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디스크레이머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바이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상품 매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2시간 반 공부해요. 2시간 반. 그래서 계약법하고 이것과를 해가지고 뭐 한 2회 반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하실 게 어음이나 수표.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체크를 은행에 가서 바로 어카운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 그냥 가서 바로 카드다 주는데, 은행에서 좀 시간이 걸리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앉아가지고 뭐도 하고, 그리고 체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한국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pay to the order라고 써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뭐를 써야 되는지,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일종의 이제 체크인데, 우리가 이제 상거래를 하다 보면은 프라이머리 노트도 약속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드래프트 환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체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압 수표, 당좌 수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표인지 어음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압 수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미국은 안 써 있단 말이죠. 프라이머리 노트라고 안 써 있어요. 우리 체크북 받아보시면 거기다가 체크라고 안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이게 책인지, 노트인지, 드래프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금 미국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종이를, 그냥 흰 종이를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체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것들을 써야지 이게 체크가 될 수가 있는지, 또 유효한 프로미스 노트가 될 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소위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슈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한국은 뭐 날짜를 쓰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 발행된 거로 봐요. 근데 미국은 날짜를 안 써도 잘못 발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숫자하고 내가 5,000불이라고 썼는데, 5,000이라고 썼는데, 5땡땡땡이라고 썼는데, 문자로는 5만 불을 썼어요. 그럼 이게 왠지 잘못 발행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글씨 쓴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갔으면 5만 불을 줘야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11월 4일인데, 내가 체크를 받았는데 11월 10일자로 발행이 된 체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은행에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11월 10일 날 오세요 그러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이거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내 어카운트에다가. 그래갖고 저쪽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뭐 어카운트에 돈이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를 발행을 하고 프로미스 노트를 발행을 해서 이게 이제 유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재 체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페이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페이첵을 받으면은 이거를 뒤에다가 내 사인을 해서 은행에다가 디파짓하고 끝나죠. 근데 원래 이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증권, negotiable instrument라고 불러요. negotia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통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있거든요. 뭐 협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증권을 만들어 놨는데, 프로미스 노트든 뭐 환어음이든 사실은 체크도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게 얘한테 갔다 쟤한테 갔다 쟤한테 갔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게 돈이니까. 예를 들면 프로미스 노트가 오늘 발행을 했는데 이거가 지급되는 날짜는 1년 이후예요.
예를 들면 내가 I promise to pay to the order of 뭐 10만 불. 내가 11월 11일 날 발행을 하지만 이거를 지급하는 거는 뭐 6개월 이후에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어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유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하는 거죠. 6개월 있다가 10만 불짜리니까 지금 나한테 9만 5천 불 주고 네가 사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배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설하는 거를 통해서 뭐가 남아요? 기록이 남고 나중에 이 어음이 잘못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이 서명을 한 사람들, 인돌스라고 하는데 서명을 한 사람들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이 배설을 할 때 그냥 내 이름만, 내 사인만 쓸 수도 있지만 내 뒤에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쓸 수도 있죠. 그럴 때 배서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 어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때 또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게 어음수표법이에요. 딱 3시간 공부합니다. 3시간 공부하면 웬만한 은행의 텔러 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세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실은 은행에서 잘 교육을 얼마큼 잘 시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보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은행 내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시장 딱 이렇게 내규가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이제 가르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업무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 이외에 전반적인 법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상. 사실 뭐 업무하는데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 특정한 어떤 그 은행에서 필요한 어떤 내규들인 거고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님하고 또는 뭐 내가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할 때 훨씬 편하죠. 물론 은행의 특별 내규가 더 우선합니다. 그건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일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일반 법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를 처음에 발행할 때 그리고 유통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급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돈 달라고 발행인한테 했을 때 이게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가 났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얼만큼을 질 거냐?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S라고 썼던 것이 갑자기 미세스 누구 뭐 스미스라고 써가지고 이게 이제 중간에 변조가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행한 사람이 뱅크럽을 해버렸거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라는 것들을 다 공부하시는 게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들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실 거예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가끔 이제 상태가 좋을 땐 2시간에도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빨리빨리 될 때는. 근데 보통 한 번, 3시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2, 3, 4를 한번 묶어보세요. 2, 3, 4를 묶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법은 보통 이제 커먼 로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데 UCC라고 하는 유니폼 커머셜 코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뭐 상거래법을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모델법을 만들어 놨어요. 1장서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장, 3장, 9장을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레터 오브 크레딧, 뭐 신용장도 있고, 뭐 비더블 랜딩, 뭐 선화증권도 있고, 뭐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선화증권을 CPA가 볼 일이 별로 없고, 또 뭐 신용장을 우리가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용장 같은 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온다, 골치 아프죠. LC 이런 거는 되게 복잡해요. 일단은 그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잠깐 뭐 상사에 인하우스에 잠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신용장 공부한 적이 없죠. 별로 이렇게 국제거래법 이런 거 별로 관심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봤는데 케이스 자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당사자가 막 6명, 7명이 나와요. 이쪽 은행, 저쪽 은행, 막 은행이 4군데가 나오고 이게 이쪽에서 갔다가 물건은 지금 인도에 있는데 발행한 건 중국에 했는데 이거 뭐 물건 얘가 한국 사람이 받아야 되고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오마이갓 이거 아주 이제 복잡한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LC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심플한 상품 매매와 관련된 법 챕터 2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 챕터 3 그 다음에 챕터 9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돈 빌려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모기지라고 부르죠. 네. 몰기지라고 부르죠. 아니 한국에 갔는데요. 진짜로 육교에다가 크게 육교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가 모기지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한참 보세요. 모기지론이 뭐지? 그러니까 몰기지론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육교에다가 큰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몰기지인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서 한 게 이제 몰기지고. 근데 부동산이 아니라 내가 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자동차가 뭐가 돼?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가 되죠. 그러면은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내가 자동차인데 이게 내가 지금 리세일 하려고 팔려고 내 자동차 딜러여가지고 그러면 인벤토리를 담보로 해서 잡은 거죠. 돈 빌려온 거죠. 그죠? 이 자동차가 내가 회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퀴먼트라고 불러요. 이퀴먼트를 담보로 해서 또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담보로 잡힌 동산의 성격이 자동차냐 뭐 책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스널 프로퍼티냐 인벤토리냐 이퀴먼트에 따라서 채권자의 권한이 달라져 버려요. 채권자의 권한이 담보권자죠. 시큐리티 인트레스트 갖고 있는 담보권자의 권한이 달라지고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는 이제 공부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산담보. 그래서 혹시 이제 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UCC 파일링이라는 말을 좀 들으세요. UCC 파일링을 한다. 이게 또 UCC가 뭐고 이 UCC 파일링이 뭐냐 이게 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는 잘 없는 개념이거든요. 뭐 한국은 이제 질권 상정하거나 뭐 담보권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는 개념이 완전 한국은 없는 개념이에요. 한국도 저당권 설정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한국도 물론 유치권 설정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죠 선박이나 뭐 큰 이런 거는 이제 담보 설정해갖고 뭐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자동차 뭐 오토론 같은 거는 간단하게 있지만 이렇게 이거를 법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담보 잡아갖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왔더니 갑자기 동산을 담보로 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걸 어디다 파일링을 해놓은대요. 마치 뭐 하듯이 부동산 등기해 놓듯이 부동산 레코딩 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딱 2시간에서 2시간 반 하면은 우선순위까지 이게 이제 동산담보로 돈 빌려온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담보를 한 번만 빌렸으면 좋은데 똑같은 동산을 내 자동차 살 때 한 번 돈 빌리고 또 은행 가고 담보 잡혀서 돈 빌리고 그리고 이 담보 잡힌 자동차를 옆집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의 자동차를 갖고 지금 3명이서 싸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난 샀다. 아니다. 처음에 자동차 대출을 살 때 팔 때 내가 담보 대출 해줬다. 은행은 벌써 이거 담보 잡아갖고 벌써 등기해놨다. 싸울 때 누가 이길 것이냐 라는 거를 공부하는 게 이제 4번의 동산담보를 거래하는 법률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보통 절반입니다. 비즈니스 로 1이에요. 보통 한 6번에서 5번 정도 강의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해서 5번에서 6번 만에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부동산법인데 요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강의를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얼 프로퍼티죠.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모기지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들이 종류가 여러 종류고 또 뭐 리스 계약도 있고 뭐 픽스처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레코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태가 좋을 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한 2시간.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파산법이 있어요. 뭐 이슈가 많이 있죠. 특히나 미국은 이 파산이 이제 흔히 발생을 하는데 챕터 7 많이 들어보셨죠? 리퀴데이션 하는 거, 청산. 제일 많고요. 챕터 11. 챕터 11이 이제 reorganization이에요. 우리 흔히 우리나라로 법정 관리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챕터 11이죠. 완전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누가? 한국은 이제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뭐 구조조정하고 뭐 빚 청산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채무를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살리게끔 되살아나게끔 하는 게 이제 챕터 11이고 챕터 13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레귤러한 인컴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너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빚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회를 주면 뭐 5년 동안 기회를 주면 해가지고 파산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갚아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챕터 13인데 제일 중요한 챕터 7이죠. 청산을 할 때 채권자들이 쭈르륵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고 누가 3순위고 얼마 가져가고 뭐 누가 이제 먼저 가져 세금이 먼저 나갈 거냐 엘리모니가 먼저 나갈 거냐 뭐 그다음에 담보 잡아놓은 사람이 있고 안 잡아놓은 사람이 있을 때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인데 과거의 비즈니스 로에서도 시뮬레이션이나 에세이가 나왔을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막 한 15명씩 이렇게 있어갖고 순위를 나열해라. 그리고 얼마 받는지 계산해라. 이게 이제 99년도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비즈니스 로에서 뭐가 안 나와요? 시뮬레이션이 안 나온다는 거죠.
텍스에서만 시뮬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는 우리가 시험 목적상 뭐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멀티플 용으로만.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고, 잘 모르면 그냥 3번 찍으시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시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좋은 건 뭐예요? 이거 별표 쳐드리는 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채권자가 한 10몇 명 나오지만 시험에는 3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3명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나 강의는 10몇 명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 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신 분들은 10몇 명을 다 아시면 좋겠지만 시험 목적은 그냥 3명만 아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시험과 뭐 어떤 현실과. 자, 7번이 대리인이죠. 아까도 우리가 어제도 한번 봤어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다 그랬죠. 누구는 대리인이에요? 인플로이는 대리인이죠. 설명드렸죠? W2가 발행이 되는 내 종업원은 종업원이 회사를 대리해서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상의 책임이 누구한테도 있어요? 회사가 결국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이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부장님이 가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돼?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장님이 계약을 체결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그러면 이거에서 발생한 어떤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회사가 같이 져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요. 변호사가 내 소송대리를 하러 갔어요. 그 사람 내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W2가 아니라 뭐가 발행돼? 세법상 1099가 발행된다 그랬죠. 네. 슈퍼바이저가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내 소송대리를 하러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리인일 때와 대리인이 아닐 때의 어떤 책임들, 그리고 어디까지 얼만큼을 책임져야 되겠느냐라는 거를 공부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주식회사에서 프레지던트가 이제 대리인인 거죠. 그죠? 주식회사가 결국은 이제 내가 삼성전자가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누구예요? 부장님, 이사님이 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장님이나 이사님이 뭐가 되는 거죠? 인플로이면서 종업원이 되면서 에이전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에이전트인 부장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대리인이고요. 자, 8번, 9번은 오늘 이제 공부하신 거죠. 간단히만 보셨어요. 네, 간단히만 보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에스코퍼레이션, LLC, LLP, 그다음에 C코퍼레이션. 특히나 C코퍼레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우리가 들어본 용어들, 뭐 큐뮬러티브 액션이라든지, 렐러티브 액션이라든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죠. 네, 그런 용어들을 좀 기억하고, 그다음에 주주의 권리가 뭐냐, 또 보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의 권리가 뭐냐, 또 임원의 권리가 뭐냐, 이런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공부할 게 증권거래법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면은요, 계약법은 계약법 변호사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파산법은 파산법 변호사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로스쿨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계약법, 뭐 부동산법 전문가들이 있고 계약법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회계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재무회계면 재무회계고, 정부회계면 정부회계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분야가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한국 딱 이게 코리아타운을 보면은요, 뭐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뭐 부동산도 했다가 무슨 뭐 이혼도 했다가 파산도 했다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만능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만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서 굳이 제 전공이 뭐라고 하면 저는 10번을 했어요. 증권거래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약법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여기에 뭐 지적재산권 전혀 모르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나중에 저도 공부를 하고 뭐 수업을 들은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증권거래법은 제가 일을 했던 분야니까, IPO하고 유가증권신고서 계속 보고 했었던 것들이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조금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실무적인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깊숙이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고, 외울 것들만 찝어드리긴 하고, 조금 이제 그 강의할 때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뭐 상장을 한다든지, 뭐 델타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재밌어는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든 이 강의가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오는 농담했던 것들만 기억을 하세요. 뭐 마피아가 어쨌는지, 저는 러시아에서 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농담을 하면은, 그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그런 가지치기들, 쓸데없진 않죠. 다 연관된 것들을 강의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게 11번 강의하면 이게 생각보다 지겹거든요. 지겨워요. 법이 무슨 재밌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케이스 적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번 공부해볼 만하다.
최소한 레귤레이션 과목은.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없으신 분들이 시작하지 말아라. 최소한 10시간은 공부를 해야 그래도 이게 한 1년 반에서 2년을 꾸준히 해야지 이게 그래도 한두 과목 패스가 가능한 과목이다. 아니면 이제 한 과목씩 공부하셔도 돼요. 한 5개월, 6개월 열심히 하셔가지고 레귤레이션 보시고 또 한 6개월 열심히 페레 하셔가지고 또 한 과목 보셔도 되는데 이게 18개월 익스파이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첫 번째 과목이 익스파이어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언제 무슨 과목을 첫 번째 볼 거냐를 상담을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